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자녀 셋을 둔 가장으로 사고 당시 떡볶이 배달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검사 임용 예정인 예비검사가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예비검사가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이 많아서요. 빨리빨리 시작을 하도록 하죠.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태풍급 강풍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강릉 산불, 주불은 잡혔다지만 그래서 더 거침이 없었는데요. 오늘 밤까지도 순간 시속 70km 강풍이 계속 몰아친다고 하니까 오늘은 바깥에 나가지 마시고요. 밖에 계신 분들은 또 서둘러서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댁에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이 강릉 산불 소식은 저희가 중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캘리포니아에서 매일 아침 미국 뉴스 대신 사반으로 하루를 엽니다 하신 에드워드 킴님, 하와이에서도 매일 사반과 함께합니다 하신 로이 엄마님, 자, 임신 중에 사반 보지 말라고 하던데 저랑 모찌 엄마는 굴하지 않아요 하신 대구 슉슉이맘님, 자, 퇴근하면 집에서 엄마 강윤자 여사님과 함께 봅니다 하신 제주도의 고수연님, 제 친구 수영이가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덜 아프고 꼭 완치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하신 권선영님, 아빠 성광현 선생, 엄마 김정자 여사, 딸내미가 완전 많이 사랑해요 하신 성다솜님, 캘리포니아에선 차량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입니다. 술 먹고 음주운전하면 시동이 안 걸린다고요. 제발 한국도 좀 하신 제니한님, 맞습니다. 캘리포니아는 2017년부터 이게 의무화됐더라고요. 자, 박찬숙님, 현지맘님, 최유리님, 코스모스님, 구시연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6반.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지인을 무참히 폭행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이죠. 진짜 나쁜 X를 보실 텐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원룸 복도입니다. 갑자기 여성에게 발길질을, 자, 여성이 지인에게 알리려고 하자 또 한 번 발길질. 자,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휴대폰을 뺏어서 바닥에 내동댕이를 칩니다. 자, 쓰러진 여성에게 또 마지막으로 발길질. 정말 이 영상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 도대체 무슨 이유로 여성을 저렇게 폭행하는 거죠? 네, 왜 다른 남자를 만나냐면서 저런 짓을 벌인 겁니다. 저게 지난 9일 자정쯤에 제주도의 한 원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중국인 남성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중국인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폭행하고 현금까지 빼앗은 사건입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왜 다른 남자를 만나냐면서 이런 짓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여성의 휴대전화까지 파손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요. 이 여성이 달아난 사이에 지갑을 훔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해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은 즉각 신고를 못하다가 이 새벽 2시쯤에 지인을 통해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6시간 만에 이 가해 남성을 붙잡았고요. 이 강도와 절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저 나쁜 X 지명 수배자였다면서요? 폭행하는 모습이 한두 번 그런 처음 하는 것 같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폭력행위 같은 다른 혐의가 있어서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건들 자세히 사건 경위 조사 중이고요. 아까 이제 불법 체류라는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이렇게 불법 체류를 하더라도 범죄 피해자가 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런 경우에는 이 출입국 관리청에 통보하지 않은 통보 의무 면제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도 보호시설에 인계를 하지 통보를 하진 않습니다. 불법 체류는 불법 체류고 범죄 피해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 말씀은 저 상황에서 저 여성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도 문제 없다. 문제 없습니다. 일단 그거는 별도의 다른 절차에서 하는 거지. 지금 경찰에서 피해자는 맞는데 불법 체류네요, 추방 이렇게는 안 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불법 체류 중인 분이 계시더라도 어떤 사정 때문에 범죄 피해자가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세요. 보호해 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목줄 없는 대형견이 또입니다. 자, 정말 안타까운 사고 영상인데요. 잠깐 보시죠. 자, 꼬마 아이와 목줄도 안 한, 입마개도 안 한 대형견 갑자기 할머니한테 막 달려들더니 노인은 피하지만 갑자기 저렇게 왕 물기 시작합니다. 쓰러진 노인. 자, 계속 달려드는데 인근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발길질을 하지만 불가항력입니다. 계속해서 물고 자, 놀란 아이는 옆에서 그대로 얼음이 된 채 서 있는데 말이죠. 자, 박 변호사님. 네. 개한테 물린 할머니 많이 다치셨을 것 같아요. 많이 다쳤습니다. 목덜미, 배 이런 데 지금 큰 상처를 좀 입었었고요. 특히 이제 가장 무서운 거는 길 가기가 무섭습니다. 앞으로는 아유. 동물 보면 피할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가 생긴 상황인데 아이가 이 개를 데리고 왔는데요. 흰색 대형견입니다. 이 데리고 오면서 지금 말한 것처럼 목줄도 없고요. 입마개도 없는 상태로 하다가 갑자기 할머니를 공격한 모양새였습니다. 우리 동물보호법상에 이제 특정한 명견 같은 경우는 입마개나 목줄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부과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개를 관리를 못해서 사람을 공격해가서 상해를 입혔을 때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2년 이하 2천만 원 벌금이 처할 수 있는데 다만 저 하얀색 개 대형견이긴 한데 그 맹견 5견에 포함이 안 돼요. 뭐 도사견이라든지 피플테리어 같은 맹견이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저 대형견은 그 5가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단순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가해한 입장에서는 300만 원 정도 합의금으로 제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300만 원 이상 합의 의사가 없다. 지금 저렇게 어떻게 보면 박 변호사님 배를 째라 이러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만 사실은 뭐 다른 뭐 치료비하고 또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물러줘야 됩니다. 당연히 치료비 당연히 물러주고요. 그렇죠. 만약에 일하러 못 가면 일을 못 가는 일시수입도 해줘야 되고 특히 정신적 어떤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금액을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치킨 시켰다가 날벼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라이더 배달 음식 들고 엘리베이터 탑승. 자, 잠시 후 주머니에서 뭔가를 딱 꺼내더니 아하, 한 손에 스마트폰과 겹쳐 저렇게 쥐는데 뭔가 했더니 바로 불법 카드 복제기였습니다. 귀금속 매장으로 간 라이더 바로 몰래 복제한 배달 고객의 신용카드로 무려 300만 원을 결제했다는 정말 놀라운 장면인데 세상이 사방이 지뢰밭입니다. 근데 이러는 라이더들이 한둘이 아니라면서요. 네, 일단 관련된 배달기사 4명이 구속이 됐고요. 일당 9명이 불구속 입건된 상황입니다. 이 한 배달 대행 업체에서 알게 됐다고 하는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이 카드 결제기랑 같이 복제기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복제기기에 먼저 카드를 넣어서 복제를 한 뒤에 이 고객에게는 제대로 결제가 안 됐다면서 그제서야 진짜 결제기에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범행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34명이 피해를 입었고요. 그중에 일부 고객 카드로 1,700만 원을 무단 결제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결제한 금액으로 귀금속을 구입한 뒤에 이걸 현금화해서 유흥비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찰은 배달기사가 카드 단말기 2개 들고 다닌 걸 한 고객이 수상하게 여겨서 이 신고를 하는 바람에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제 실패했다면서 다시 한번 결제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처럼 정말 강풍이 부는 날에도 이 배달을 하시는 성실한 분들 저런 인간들이 다 욕을 먹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보죠. 길거리 난투극의 환호입니다. 자, 부산의 길거리에서 벌어진 일 함께 만나보시죠. 자, 한판 붙기 직전에 2명의 남성 빈틈을 서로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한 명은 아웃복싱 중 자, 주먹이 휙 들어갔습니다. 한 명이 저렇게 바닥에 쓰러지고 파운딩이 시작되죠. 발길질 시작. 아이고, 자, 그런데 주변에서는 저 장면을 보고 말리기는커녕 자, 들으셨죠? 오히려 오 하면서 환호를 보내고 박수를 치고 난립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 사람들은 왜 싸웠는지 밝혀진 게 있을까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영상 자체는 지금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목이 부산 길거리 싸움이라고 그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포장마차들이 쭉 늘어서 있는 게 아마 술들을 드시다가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그냥 뭐 길거리 싸움이라고 하기에는 폭행 때문에 쓰러진 남성이 얼굴을 저렇게 가격을 하고 있거든요. 좀 폭력의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네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많은 뭐 입길에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에 말리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옆에서 우와 와우 막 이러고 있어요. 글쎄요, 이제 싸우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지금 이제 이를 지켜보던 일부 시민입니다. 일부 시민인데 좀 전에 이제 들으셨듯이 행인들이 어이구야 파이터, 번개 펀치 이런 추임새를 넣으면서 방관을 했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싸움이 격해지면서 발길질, 주먹질이 이어지니까 그 승부가 보이는 듯 이렇게 보이니까 환호와 박수까지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러진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무차별로 가격이 이어지니까 그제서야 일부 시민이 이제 말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옛말에 우리가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싸움을 하는데 옆에서 주임새를 놓고 한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 신호 대기 중에 급한 볼일. 일단 급한 볼일에서 뭔가 느낌은 오는데, 자, 운전자의 황당한 행동 만나보시죠. 교통 정체 중입니다. 자, 오른쪽 트럭 주목해 주세요. 자, 운전석이 열리더니 갑자기 문 앞에 저렇게 그냥 섭니다. 자, 그런데 뭘 하는? 근데 왜 바닥이 젖는 거죠? 비는 안 오는 것 같은데. 이거 차가 움직이니까 다시 차에 탑승합니다. 일단 가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또 역시 트럭 문이 열리고 노면이 저렇게 젖고 있습니다. 제발 식사 중에 죄송한데 일단 자, 박 변호사님, 네. 여기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이에요, 인천. 대한민국 인천요.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일인데 신호가 딱 대기 중인 때 트럭의 운전석 문이 열리면서 저기에서 이제 노상방뇨를 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와,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저도 처음 봤는데 이런 장면이 예전에도 또 다른 도로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인지 이게 상습적으로 하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정말 저런 거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같은 사람일 가능성도 크고요. 저는 사실은 이거 얘기는 조금 부적절해 보이긴 한데 예. 차라리 갓길에 가서 다른 데 노상방뇨 저거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것도 나쁜 잘못된 일이긴 한데 휴게소라든지 많잖아요. 근데 저거보단 낫겠죠. 저기는 지금 도로 한중간입니다. 예. 그 한중간 저기서 문을 열고 기대서 저기서 방뇨를 하시는 거거든요. 한 거죠. 뭐 하시긴 뭘 하신 겁니까? 보통 저렇게 이제 기사님들, 양 변호사님, 저렇게 트럭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도중에 화장실을 가지 못할 때도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뭔가 이제 그 차 안에 뭔가를 준비를 해놓고 계시는데 저거는 정말 너무 충격적입니다. 급한 경우에 예를 들어 정체 때문에 뭐 정체가 있어서 휴게소에 못 들린다거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비상용으로 이렇게 간이 화장실처럼 쓰시는 그런 도구 같은 용기 같은 거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분은 문제가 저렇게 용변을 보신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도로 한복판에 백조 대낮에 저러고 있으면 자칫 또 공연음란이야 이런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황당하네요. 보면서도. 알겠습니다. 한분리에서도 나왔던 장면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가보죠. 싸울 때마다 가출하는 남편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말 그대로 부부싸움만 하면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얼마 전에 사연자랑 남편은 아이 목욕 문제를 가지고 잠깐 다퉜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대로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아내는요, 한 달 전부터 잡혀있던 모임까지 있었는데 이것도 못 가고 아이를 돌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 지난 추석에도 근무가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지난 추석 때도 전날에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그대로 시가로 도망을 간 겁니다. 이 아내는 근무를 그대로 해야 했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지인에게 급하게 그 명절에 아이를 맡겨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번 다투기만 하면 집을 나가서 시가로 가서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저녁에 들어오는 남편을 생각하니까 너무 속이 터진다고 하는데 문을 열어주기도 싫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사연자가 참아야 하는 건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지훈이 오빠, 왜 이렇게 자꾸 생긴 대로 놀려 그래? 집을 나가도 내가 나가야지 왜 네가 나가? 다음에 한 번만 더 나가면 나 그때 도어락 비밀번호 바꾼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이 인간아 동그라미.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구도. 자, 다음은 남편입니다. 내가 아무렴 네가 무서워서 집을 나가겠니? 우리 윤성이 때문이야. 윤성이 애 앞에서 그 꼴 보여주기 싫어서 신랑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그냥 X. 진심이신가요? 알겠습니다. 방송을 위해 너무 희생하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아유, 그걸 좀 많은 분들이 예. 우리 박 변호사님의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양 변호사님부터. 아니 이제 뭐 박 변호사가 변명거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제 머릿속에 변명거리가 안 떠오르는데 일단 이분은 결혼을 하신 게 맞나요? 본인의 가정을 꾸린 게 맞나요? 엄마 보러 가는 거잖아요. 나 저 안사람이랑 싸웠어. 엄마 달래줘. 그리고 잠깐 나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를 보내고 오면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 그러면 아내 혼자서 자기 자식 있잖아요. 남편이기 전에 아버지로서도 조금 의심스러운,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저는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 교수님. 통상 이제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아내가 친정으로 가는 경우, 남편이 본가로 가는 경우 이런 형태로 귀결이 되면 상당히 가정이 이제 그 원만하게 꾸려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교수님도 이제 뭐 지금까지 사모님하고 사시면서 뭐 부부싸움을 해보신 적은 있으시죠? 당연하죠. 예. 그거는. 네. 그러셨을 때 나나 내 아내는 한 번도 이렇게 이 집의 바운더리를 벗어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 진짜요? 갈 데가 없어요. 일단, 네, 일단 갈 데가 침 튀었어요.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누가 문제냐? 남편도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문제예요. 아 진짜요? 집에 왔을 때 왔을 왜 밥을 해줘요? 쫓아야지. 쫓아내야 된다. 어. 네 마누라 해준 그러니까 거를 먹어. 밥을 해주고 하니까 자꾸 거기 가서 어떻게 보면은 안착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계시면 자기 아들 불러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갖다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결국 저 집에서 아들 정신교육 또는 가정교육을 잘못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혼을 안 시키시려면 앞으로 오게 되면은 문을 걸어 잠그고 아내가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가 문을 걸어 잠그고 너희 집에서 해결하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자, 뭐 두 분 말씀이 일반적으로 맞죠.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남편분 그 분노를 좀 삭히는 방법을 이렇게 택하는 것 같아요. 참을인 자를 아마도 그 앞에서 있을 때는 아이들도 보고 있고 또 아내한테 아주 또 크게 또 화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는 방식을 택한 것 같은데 줄여야죠, 시간을. 밖에 돌다 오면 되는데 한 바퀴 돌고 화가 더 안 풀리면 두 바퀴 돌고 세 공원 바퀴 돌고. 그 동네를 돌아가야 돼요. 자기 집으로 가면 안 되고. 그렇구나. 그 부분은 좀 바꿔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칭찬을 해줘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도- 아이들 앞에 싸우는 거는 저는 안 저도 된다고 박 보거든요.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네. 것이 이렇게 애가 옆에 안 돼요, 있는데 예, 그거보다는 혼자 그렇게 하면서 좀 이 화를 좀 누구 동네 한 세 바퀴 돌다 오면 화가 다 풀려요. 아, 진짜? 그 집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동네를 도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박 변호사님 생각과 비슷할까요? 사실 반대 의견이 더 많긴 했는데요. 옥수수 수염차님, 그게 아니라 가출하려고 일부러 싸우는 거 아닐까요?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달려야 하니님, 덜 큰 애를 장가 보내셨으니 시어머니가 책임지세요. 반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나라님은 나도 내가 나가는데요. 싸우기 싫어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카토렐라님, 남자 입장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윤진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지난해 여름 신생아를 막 출산하고 이름도 없던 딸아이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예, 보내주신 적 있죠. 아유, 바로 이 친구입니다. 저도 이 친구가 어떻게 자랐을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이 친구가 벌써 이렇게 컸대요. 이름 박시아. 벌써 어린이집에서 언니 오빠들과 부대껴 지낸다고 하는데 시아 나중에 커서 미스 코리아 꼭 보내세요. 오. 벅찬 감동의 슈퍼 스토리, 눈을 뗄 수 없는 슈퍼 캐릭터, 전투의 즐거움을 더할 슈퍼 액션, 모든 것이 남다른 슈퍼 클래스 RPG 블랙클로버 모바일 사전 등록 중.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자, 태풍급 강풍을 타고 이 커지던 강원도 강릉 산불 오후 들어서 진짜 천만 다행으로 비가 내리면서 이 주불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얘기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자, 곳곳에 남아있는 지금 잔불들을 정리하고 있다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하지만 이미 민가 피해는 크게 발생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조승현 기자, 지금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 큰 고비는 넘겼어요. 네, 뭐 큰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닙니다. 제 뒤를 보시면 불에 완전히 타고 검게 그을린 건물들의 모습 보이실 거고요. 화면 오른쪽 보시면 지금 중장비가 불에 탄 건물 잔해를 뜯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불길을 완전히 잡지는 못했습니다. 건물 안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또 불꽃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강하게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인데 언제든 숨어있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워낙 건조했던 데다가 또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이 산불이 어디까지 번질지 걱정이 참 컸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가 넘어서 짧은 시간 안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주불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일단 우리 조승현 기자 뒤에 있는 그 상황들을 보니까 진짜 이게 고비는 넘겼다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 같은데요. 일단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일단 워낙 불이 거셌는데요. 오전 8시 20분쯤에 강릉 난곡동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는데 1시간쯤 만에 소방 3단계,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가 발령될 정도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소방관들이 강릉으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바람이 바닷가 쪽으로 불면서 이 민가와 펜션, 상가 등 건물 100동이 불에 탔습니다. 또 인명피해도 있었는데요. 강릉 안현동에 있는 불에 탄 주택에서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잔불 정리 중에 발견됐는데 이 주택에 살고 있던 88살 전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산불 원인은 아직 추정이긴 하지만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봇대를 쳐서 발생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산불 현장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아유, 결국 한 분이 돌아가셨군요, 이 기자. 네, 일단 이번 산불이 앞서 정리해 주셨다시피 오늘 오전 8시 30분쯤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오후부터 단비가 내리면서 진화 속도가 빨라졌고 8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축구장 면적 530배가 이르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말씀하셨다시피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조금 전 오후에 강릉시의 한 전소된 주택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모두 72곳이 전소되거나 일부 소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집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주민 1명도 대피 중에 화상을 입었고 진화 중이던 소방대원 2명도 가슴 부근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인근 주민 500여 명 그리고 인근 호텔 등에 머물던 투숙객 700여 명도 대피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 강릉 산불 현장 인근 학교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인 속초나 삼척, 고성 등의 이 동해안 학교 15곳도 휴교를 하거나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산불 피해 눈덩이입니다. 자, 현장 주민들의 얘기 제일 좀 궁금합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불이 설마 오래래 이랬지. 그러다가 입던 채로 옷도 하나 못 가지고 그래도 이건 핸드폰 주머니 넣어가지고 왔네. 그래도 살라고 죽진 않고. 그땐 이미 집에 불이 붙은 상태였어요? 그럼 붙었지. 붙기 때문에 쫓겨나왔지. 걸어 나가서 저 농가라는데 거기 앉았지 어떡하. 할 수 없지. 어디 갈라니. 난 원래 다리가 아파 걸지도 못하고 들어앉았기. 자, 교수님 일단 뭐 주민들이 제일 걱정이죠, 뭐. 그렇습니다. 이 불길이 이제 바닷가하고 민가, 숙박업소가 모인 지역으로 이제 번졌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주민들이 대부분이 이번 피해를 본 분들 전 재산인 펜션이 사라졌으니까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피해를 입은 숙박업소 대부분이 앞으로 이제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진짜요? 그래서 저렇게 진화 작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어떤 뭐 다시 그 집을 건축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양 변호사님,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이 화재 원인이잖아요. 일단 그냥 방화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차 조사 결과긴 하지만 그때 강풍 때문에 나무가 쓰러져서 그게 제순지의 전선을 끊었고요. 거기서 불꽃이 일어나면서 이게 화재가로 이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발화 지점하고 전선이 끊어진 지점도 일치하고 당시 그 시점에 정전이 있었다라는 주민들 얘기도 맞기 때문에 양 변호사님 지금 보시는 게 발화 지점 사진이라고 네, 하네요. 그렇습니다. 저기가 이제 끊어지면서 거기서 불꽃이 튀어서 강한 바람 때문에 불이 커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처음에 아침부터 저희한테도 많이 제보가 왔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길고양이들이 바람에 막 날려다닌다고. 너무 강풍이 예. 이 화재를 크게 했던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풍속 36m가 된다고 하거든요. 30m 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7m를 기준으로 태풍이라 하는데 이거는 뭐 시속으로 따지면 136km 고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같은 그런 바람 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고 이게 지금 우리가 태백산맥 기준으로 서쪽을 영서지방이라 하고 동쪽을 영동이라 하는데 영서에서 넘어오는 그 바람이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저희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 태풍급 강풍이 원인이 되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예. 지금 봄철에 소나무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네. 소나무에 그 송진가루가 기름이 붙으면 이게 더 활활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름이 옆으로 번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전개가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또 뉴스룸에서 더 전해드리겠고요. 아무튼 주민분들 또 소방대원분들 모두 안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경기도 하남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망한 남성은 자녀 셋을 둔 가장으로 사고 당시 떡볶이 배달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또다시 일어난 음주운전의 비극을 파헤쳐봅니다. 이 지난 주말 내내 이 승하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소식이 계속 모든 방송 신문에서 다 나왔는데 그 와중에 또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어요. 네,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9일 이 저녁 6시 40분쯤에 이 경기도 하남시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30대 운전자가 자신의 SUV 차량으로 1차로를 달리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이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이 목격자에 따르면요, 오토바이는 뒤로 25m 정도를 날아갔고 사람도 그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사람도 그 자리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운전자가 튕겨나가고 인도로까지 차량은 돌진해서요, 담벼락에 부딪힌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오토바이를 몰던 건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사고 직후에 심정지 상태에 빠졌는데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자, 배달비 한 푼 아끼려고 사장님이 직접 이걸 가다가 저런 변을 당하신 겁니다. 예? 양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삼형제를 키우고 있고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배달비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운전을 한 것 같고요. 음주운전한 사람의 음주운전 수치가 0.037% 면허 정지 수준인데 술을 전날부터 이제 새벽 2시까지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아침에 나오는 길인데 제대로 잠을 못 자서 본인이 숙취 상태였다는데 이거 술을 안 깨고 아침에 나오는 경우도 음주운전이 맞잖아요. 그런 상태였다라고 일단 가해자는 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는 뭐 이런 얘기 저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지겨운데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죠. 그렇죠. 본인이 이제 자기가 술이 취했다, 그리고 뭐 잠을 못 잤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난 이후에도 운전대를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데 이때 사고가 발생한 것이 오후 6시 40분이니까 거의 한 17시간 정도 경과된 상태에서도 이 정도의 음주를 갖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기본적으로 술을 먹고 난 이후에도 아주 습관적으로 핸들을 갖다가 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사건이 9일 오후에 있었는데, 자, 결국 이 사고로 저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게 된 피해자 유족의 얘기도 잠깐 듣고 가시죠.
아니 그 초저녁에 물 마시고 운전하는 그 도대체가 그 도로가 진짜 빨리 가는 도로도 아니고 초등학교 옆인데 진짜 얼굴만 보면 눈물이 나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계속 나요. 내가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계속 나고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나이 들 때까지 고생만 하다가 성실하게 일만 하고 고생만 했는데 이렇게 엉망하게 가버리니까 너무 불쌍하고 내가 참 어떻게 어쩌면 좋습니까? 진짜.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분 10년 전에 큰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몸에 그 철심 같은 거 받으면서 5급 장애가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들 셋 키우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배달하다가 사고됐는데 아들 2명은 지금 대학 보냈고 1명 아직 고등학교 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힘들어해서 아마 아내분이 배달 좀 그만해라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근데 본인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해서 더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사고가 9일 오후에 있었는데 그 비슷한 시각에 인천국제공항 이 공항 고속도로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차가 전복됐습니다. 운전자는 30대 여성이었는데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6살짜리 딸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자기 딸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있어요. 예? 자,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배승아 양. 오늘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영영 작별을 했죠. 네, 어머니는 이 말, 자 일단 저희가 이 말씀을 하셨대요. 일단 그 워딩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양 변호사님, 어머니가 저런 말 하셨어요. 이거 8살 아이를 잃은 엄마의 심경을 어떻게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오늘 오전 8시에 발인식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제 어머님이 승아 양이 평소에 아꼈던 인형을 이제 품에 안고 지금 발인식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운구 차량이 움직일 때도 어머니 이제 아이가 멀미라니까 차량을 좀 천천히 운구하는 그 관을 천천히 옮겨달라 그렇게 오해를 했다고 하고 차에도 쉽게 오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사진만 봐도 뭐 저도 가슴이 미어지네요. 아이고, 참. 그 사고 15분 전에 엄마 친구들이랑 좀만 더 놀다 갈게 했던 게 이 모녀의 마지막 통화였죠. 자, 승아 양을 순식간에 떠나보낸 가족의 심정 누가 뭐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승아 양을 사망하게 만든 그 음주운전 전직 공무원. 자, 술 먹고 난 후에 식당에서 나온 영상이 준비가 돼 있죠. 네, 일단 60대 그 운전자는요. 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낮부터 대전의 한 구내 식당에서 지인들이랑 술자리를 가졌고요. 그러다가 술을 마시고 자리를 먼저 떴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모습이 어땠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문이 열리고 식당 밖으로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저 남성인데요. 술에 취해서 이미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똑바로 걷지도 못하는 모습이죠. 이 계단을 내려갈 때도요. 중심을 잡기가 어려운지 저렇게 난간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다 내려온 이후에도 또 비틀비틀 갈지자로 걷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술에 많이 취한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차량으로 갑니다. 자기 한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상태인 것 같은데 저렇게 휘청휘청 걸어가더니 문을 열고요. 차 안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켜고 기어이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건데요. 운전대 잡고 저렇게 건물 밖으로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백주 대낮이에요 지금. 진짜 저 인간 진짜 제가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저게 사실 정상적으로 뭐 운행을 한다면 몇 톤짜리 자동차가 되겠지만 몇 천 킬로 자동차가 되겠지만 흉기가 총알 같은 게 돼버려요. 저런 식으로 타면. 근데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만취해가지고 뭐 비틀비틀거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본인은 최초
이 당일날은 반병 마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저렇게 비틀비틀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조사할 때는 한 병 마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더 먹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술자리에 총 9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소주, 맥주 포함해서 13병 내지 14병 정도 마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전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 2시에 본인은 나와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제 이 박 변호사님 안 나오셔서 못 보셨을 텐데 어제 저희가 그 얘기 했습니다. 저자가 소주 반병 먹었다 이런 얘기를 했길래 그때 백성문 변호사님 무슨 얘기했냐면 그거 거짓말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 보통 음주운전한 사람들 맨날 하는 얘기가 반병만 먹었다고 그러죠. 자, 한 잔 먹고 저짓을 했다고 하면 너무 자기가 생각해도 거짓말 같고 그렇다고 한 병을 먹고 저짓을 했다고 하면 또 너무 이렇게 이실직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딱 적당하게 반병 먹었다고 딱 그런 그대로 나온 겁니다. 지금 양 변호사님. 그러게요. 근데 또 한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반병 먹었다는 사람이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또 뭡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저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많이 술을 마신 건 분명해 보이고 일단 경찰에서 술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사실인지 확인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혹시 그러면 아니 뭐야 그럼 뭐 술 먹었다고 봐주려고 하는 거야? 그게 전혀 아닙니다. 반대로요. 음주운전의 경우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마시고 사고를 낸 거라면 오히려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추가로 적용이 됩니다. 훨씬 더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자 교수님, 그 저자가 차로 들이박은 아이들이 4명이거든요. 초등학생 4명. 승아는 저렇게 오늘 영영 작별을 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그 한 그 초동생 같은 경우는 뇌수술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후유증이 있겠죠. 또 다른 그 초동생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등 정밀 조사를 갖다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한 초동생은 이 사고 충격의 여파로 현재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실어증 증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이 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트라우마 치료 또는 심리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윤창호법이니 뭐니 여러 가지 어떤 법을 많이 만들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까지 교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이거 뭐 그냥 엄벌에 처하라고 하는데 이게 엄벌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일단 음주운전에 한 번이라도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그 차에 음주운전 측정을 해가지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 그 장치를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는 이런 법들을 제발 국회에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거 있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발의는 돼 있습니다. 근데 통과가 안 돼서 그냥 묵혀져 있어요. 계류가 돼 있는 상태죠. 자, 이게 개당 최소 한 200만 원의 설치 비용이 든대요. 그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자,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좋답니다. 캐나다에서 이걸 해봤더니 음주운전 1회 이상 한 사람들한테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를 했더니 재범률이 89%, 스웨덴에서는 95%가 재범률이 훅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 200만 원 들면 또 이 비용을 누가 대느냐, 뭐 비용이 많이 든다 해가지고 또 뭐 여기저기에서는 또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 박 변호사님, 네. 저는 그러니까 음주운전 사고 이렇게 전해드릴 때마다 저도 그냥 답답한 것이 그냥 이거 뭐 안타깝습니다. 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고 끝이에요. 저도 그냥. 그렇죠. 반복되잖아요. 결국 반복되는 거는 형벌이나 교육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 교수님도 말씀했고 우리 진행자도 얘기를 했지만 뭔가 근원적인 대책, 뭐 그 돈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 운전자한테 부담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규라든지 제도 정비가 이제는 좀 손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요. 호주에서는요, 음주운전자 딱 걸리면 이름, 자동차 번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신문에다 공개한답니다. 예, 망신을 주겠다는 거죠. 제대로 뭐 중한 처벌이 어려우면은 그렇게라도 망신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에서는 전 이것도 되게 효과적일 거라고 봐요.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1월 30일 새벽 112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술 취한 여성이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이 여성은 난동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간신히 뜯어 말렸지만 갑자기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여성,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가서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폭언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의 정체는 무엇이었길래 이런 난동을 부린 걸까요? 아, 이거는 또 무슨 일입니까 또? 네, 일단 이 여성은요, 지난 1월 30일 자정이 넘은 시간에 이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가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민의 신고로 근처 지구대 경찰들이 출동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성이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느냐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폭행이 있었는데 어떤 폭행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JTBC 법조팀 취재에 따르면 이 경찰을 2차례 폭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경찰서에 가서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이런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서 형사 당식실에서 술이 깰 때까지 몇 시간을 보낸 뒤에야 아침이 밝은 뒤에야 조사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우, 내가 누군지 알아. 예.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도 궁금합니다. 누굽니까, 양 변호사님? 신규 검사가 될 뻔했던 사람이라고 해야겠네요. 신규 검사가 될 뻔했다. 네, 그렇습니다. 약간 뭐 얘기를 드리자면 처음에 조사받을 때는 그냥 학생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녔고 졸업을 했으며 지난 11월에 검사 시험에는 합격을 했답니다. 근데 검사 시험은 합격을 하더라도 이 변호사 시험에서는 별도로 또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변호사 시험 곧 아마 발표가 나올 텐데 당연히 더 어려운 시험 합격했으니까 합격을 하겠죠. 그럼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 말씀을 일단 변호사 시험에 합격이 되면 자동으로, 이미 이제 신규 검사 임용은 합격이 된 상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표만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야, 자 그러면 일단은 교수님, 일단 뭐 신규 검사 임용도 합격을 한 상태라니까 뭐 검사님이 될 상황에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자 그런데 남자 경찰 딱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누구 라인이야? 야 이거 진짜. 예? 이게 이제 흥분 상태에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뭐 시거든 떨지나 말지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조금 이렇게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뭐 이렇게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이 아니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누구 라인이냐, 뭐 이런 얘기는 아주 부적절하죠.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비굴과 교만 사이에서의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글쎄요, 어떻게 시작도 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자기 밥그릇을 걷어찰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검찰에서도 저런 사람을 자기 그 조직에 그렇게 별로 이렇게 환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또 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니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시대착오적인 사람인지 그 옛날 기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옛날엔 뭐 여기 변호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검사 젊은 검사들한테도 막 영감님 그러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1995년 기사인데요. 35살 검사가 거의 삼촌뻘 49살 경찰 뺨을 때려가지고 이 자식 똑바로 안 해서 뺨을 때려가지고 근신 처분을 받은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자, 약간 지금 이 상황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은 검사가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자 오늘 이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장면 보고 가시죠. 도대체 누군지 아냐고는 왜 물어보신 겁니까? 변호사 시험 합격하시면 변호사 활동 하실 예정이십니까? 금고형 아닌 형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오늘 선고 결과? 경찰 누구 라인인지는 왜 여쭤보신 거예요 도대체? 시험 합격도 안 했는데 특권의식 벌써 생기신 건가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어디? 하실 말씀 따로 없으세요? 검사 임명 안 되면 소송하실 건가요?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교수님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자들도 좀 화가 났네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느낌이 옵니다. 아마 저 집에서는 지금 저 딸이 저런 식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막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할 말이 뭐 특히 없죠. 없죠. 그러니까 뭐 휴대전화 보는 척하고 그렇다고 뭐라고 얘기를 갖다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입을 딱 닫고 있다가 신속하게 저 자리를 갖다가 빠져나가는 그 방법이 최상의 그 선택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재판부의 판단은요? 자, 재판부에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지금 성립한 그런 상황인데 이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또 초범이고 또 그런 것들을 또 경찰관이 또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뭐냐면 가장 좋은 판결이에요. 유죄일 때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가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집행유예는 이제 집행을 하는데 집행을 미뤄주는 건데 선고 자체를 미뤄주는 걸 선고유예를 하고 벌금 300을 하면서 선고를 했다. 아주 경하게 처벌이 된 겁니다. 양 변호사님, 그럼 여기서 제일 관심사는 과연 저 사람이 진짜 검사가 될 수 있느냐? 사실은 참 모호합니다. 법대로만 따진다면 임용에 장애가 될 정도의 처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 법적으로는 선고 금고 이상형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거 이런 걸로 처벌을 받았을 때 임용이 안 되지. 지금은 공무집행 방해에다가 선고 유예까지 이거 사실 처벌받은 게 아닌 거거든요. 하지만 법무부에서 우리 임용 안 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예? 법적으로는 제한은 없는데 예. 법무부에서 이 정도면 검찰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해서 진짜요? 법무부 이게 이렇게 이 폭행한 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주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으니 법무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임용을 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전 진짜 이 여성이 왜 그랬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데 법적으로는 이게 제한이 안 된다는 점을 들어서 행정소송 같은 걸 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상황 진짜. 예. 자, 일단 정리를 하면 검사는 안 됩니다. 네.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변호사로는 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은 우리 박 변호사님, 네. 후배 법조인은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변호사 한마디 좀 따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검사가 뭔데요? 뭔데? 검사 막 때려도 됩니까? 더더욱 더 조심해야 되고 더 법을 지켜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공익의 대변자가 될 어떤 검사가 본인이 검사니까 누굴 때려야 된다. 라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법조인 할지. 어쨌든 간에 변호사 활동은 아마 변협에서 징계를 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하더라도 제명까지는 안 된다고 봤을 때는 변호사 활동을 할 건데 아마 본인한테는 우리 오 변호사님 말씀하시지만 시작부터 이렇게 된 거를 좀 자신이 좀 깊이 새겨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시작이잖아요. 우리 같이 10년, 20년 한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갖고 그렇게 특권의식 갖게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좀 바꾸는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아직 젊은 사람이니까 정신 빨리 차리세요. 자, 오늘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02년 12월) 어느 저녁 서울 가리봉동 작은 호프집으로 여느 때처럼 종업원이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눌러도 전등이 켜지질 않고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니 깨진 술병과 맥주잔으로 난장판이 된 가게. 그리고 구석 테이블엔 이 호프집의 여주인이 처참히 숨져 있었습니다. 온통 어질러진 이 현장에 남은 단서라곤 특이한 발자국 하나와 온전하지도 않은 지문뿐이었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체크 포인트는 키높이 구두와 반쪽 지문입니다. 자, 2002년 서울 가리봉동 한 호프집. 진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그 기쁨, 4강의 기쁨과 환희가 아직까지 선명하던 그 시점이었는데 그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이 살해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자, 좀만 더 들어보죠. 네, 이게 2002년 12월 14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이 50대 여사장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되는데요. 이 피해자는 둔기로 이 머리와 얼굴 등을 맞아서 숨진 걸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살해당한 시간은 그날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당시에 호프집에 사장 혼자 근무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18시간이 지나서야 그 당일 저녁에 종업원이 출근하고 나서야 이 현장이 발견돼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종업원이 출근해서 마주했던 그 현장 참혹했다고 합니다. 당시 수사팀이 직접 그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그날 저녁 10시경 현장에 출동해서 보니까 피해자가 쓰러져 있고 이쪽으로는 그 최초 술 먹었던 마지막 손님이 술 먹었던 자리에 이 피가 난자하 있는 걸로 봐서 최초 그 범행한 장소는 이곳에 머리가 그 무슨 둔탁한 둥지 무거운 물건으로다가 맞아가지고 머리가 모두 그 함몰골절이 됐어요. 피해자를 사망하고 그 다음에 바로 문을 열면 보이니까 아마 사체를 끌어가지고 저 안쪽 3번 테이블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손님이 술을 먹었던 그 자리가 최초 범행 장소라고 추정을 하는 거 보니까 유력한 용의자가 바로 그렇죠. 전날 그 마지막까지 근무했던 종업원의 진술에 따르면 마지막에 손님이 한 명 왔다라고 하고 그 손님이 이제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손님하고 사장하고 이 술을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 테이블에서 그 일이 발생을 했고요. 아마 그 이후에 시신을 다른 테이블로 옮긴 듯으로 보인다라고 추측이 되는 상황이고 다만 이 현장이 아주 난장판이었어요. 이 술병이나 맥주잔 모두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정등 같은 것도 다 깨놓고 난장판이 된 현장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 나서 밖에서 문을 열면 현장이 들통날까 봐 시신도 옮기고 전등도 다 깨놓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도망갔다. 예. 이 그 범행 현장을 보면 이 범인이 상당히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현장을 왜곡하고 조작한 그런 그 형태가 아주 역력히 드러나는데요. 일단 자기의 지문이 묻었을 가능성이 있는 테이블 바닥을 행주 수건으로 다 닦아내요. 하하. 그리고 이제 유리병, 잔, 그리고 이제 전등도 깨가지고 그것을 갖다 처음 다 흩트려 놓는데 그것은 사실 이 유리병하고 잔에는 이걸 갖다 닦아도 자기 지문이 남을 수가 있으니까 예. 차라리 산산조각을 내는 게 본인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하. 그리고 이제 전등을 깬 것도 밖에서 이제 안이 보이니까 불을 갖다가 나중에 켜도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등도 같이 깬 건데 이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범행을 하고 난 뒤에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꽤 자기가 의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뭘 닦고 깨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현장에 좀 머물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 정도로 현장을 망가뜨려 놨으면 그 과정에서 또 뭔가 흔적은 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쉽지 않았던 게 사람이 많이 애초에 드나든 장소니까 그 사람 걸 특정하기도 어려웠고 또 잔들까지 다 깨놨잖아요. 다행히 정말 꼼꼼하게 고생을 시킨 끝에 쪽지문을 엄지손가락 쪽지문을 하나 발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쪽지문. 그리고 족적이 남아 있었는데 밑창에 상당히 특이한 흔적이 그게 이루어져서 키높이 구두로 추정이 됐습니다. 아, 쪽지문 그러니까 저 좀 잡아주세요. 보통 우리가 아는 이런 온전한 지문이 아니라 극히 일부 부분 지문이 발견이 됐다. 자, 그런데 2002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당시에는 지문 일부만 가지고 이렇게 신원 특정할 수 있는 분석 기술은 없었습니다. 이 대신에 현장에서 사라진 물품 그리고 좀 특이점이 있었는데요. 호프집 2층에 이 간이 휴게실처럼 쓰던 다락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피해자의 가방이 있었는데 이 가방이 사라집니다. 이 범인은 일단 현금 15만 원을 가져갔고요. 피해자 딸 명의로 이렇게 개통이 돼 있던 신용카드를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사용해서 인근의 어떤 구로공단이라든지 신림동 같은 일대를 돌면서 화장품이나 귀금속을 샀습니다. 70만 원 정도 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때문에 강도살인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렇게 신용카드를 긁으면 요즘은 실시간으로 잡히죠. 예. 저 정도가 되면. 하지만 그때는 그런 정도까지 우리 IT 기술이 없었고 또 지금 같으면 바로 주변 CCTV 그냥 추적에 들어가서 몇 시간 이내에 동선 파악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CCTV가 본격적으로 설치된 게 2007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만 해도 그런 일을 상상하기 어려웠고요. 그러나
목격자가 있었죠. 일단 그 호프집에 들어올 때 종업원이 그 얼굴을 봤고요. 아까 그 카드를 가지고 귀금속하고 화장품 샀다고 했잖아요. 그 가게 사장님들도 얼굴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바로 공개 수배에 들어갔고, 당시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전단지가 만들어졌는데요. 몽타주 그려져 있고요. 키가 160에서 165cm 정도, 그리고 이 크로스백이라고 하죠. 이렇게 가로질러 맨 가방을 가지고 있었고, 그 40대 가량 되는 남성으로 저렇게 공개 수배가 됐습니다. 이게 그때 그 한 지역 방송에서 그 방송을 했었대요. 짠짠짠짠 뭐 이러면서. 근데 그때 그러면은 이게 방송의 힘이 그때는 요즘처럼 뭐 OTT 보고 이렇게 시청률이 뭐 낮지도 않고 정말 사람들 많이 봤을 텐데, 그럼 제보도 많이 오지 않았을까요? 목격자가 지금 많이 있었잖아요. 한 3명, 2~3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제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로 장기 미제 사건 들어갔는데, 다들 알다시피 2015년부터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이 가리봉동 호프집 살인 사건, 이것도 재수사 대상이 됐고요. 가장 중요한 증거, 물적 증거는 2가지였어요. 키높이 구두 족적하고 지금 쪽지문 흔적인데, 2012년부터 경찰이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일부의 지문으로도 신원을 특정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전한 겁니다. 요것을 통해서, 이 기술을 통해서 범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 교수님 진짜 옛날에는 그 CCTV도 없어. 이렇게 지문, 이것도 쪽지문으로는 잡을 수도 없어. DNA는 생각도 못해. 옛날에 경찰분들은 어떻게 범인들 잡으셨을까요? 정말 뭐 잠복하고 밤새고 그냥 과로해서 그냥 과로사 하시고 이렇게 그 고생을 했는데요. 이제 이 지문 분석을 해보니까 누군가를 특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딱 한 명이 대한민국에서 특정이 됐습니다. 우와. 바로 52세 장모 씨였는데, 예. 그 등록된 사진을 보니까 이미 그 이전에 만들어놨던 그 몽따주하고 상당히 비슷했고, 또 이제 신체도 한 165 정도 이 신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체도 165하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2017년 6월 26일 날 체포영장을 받고 바로 용의자의 집으로 가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고 갔는데, 예. 거기에서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장 씨 집안에 이 사람이 아주 키가 작아서 계속 이 키높이 구두만 신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아하. 그래서 뒷굽이 둥근 키높이 구두가 여러 켤레 발견이 됐다. 그래서 이것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와, 세상 2002년 사건이 벌어지고 2017년, 그러니까 사실상 장기 미제 사건이었다가 과학기술 발전으로 쪽지문을 통해서 저자를 딱 잡은 건데 무려 15년 만에. 자, 그러면 본인은 경찰이 딱 갔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그 15년 전 사건 인정했나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들이닥쳤을 때는요, 이 놀라거나 하지도 않고 너무 태연하게 아니요, 사람 잘못 보셨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체포영장이 나왔으니까 집행을 해서 이 담당 형사가 저렇게 체포해서 차에 태워갔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 당시에 천둥번개가 막 치더니 장대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 형사가 이 살인범을 잡은 거잖아요. 예. 이 피해자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 하늘에서 울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보통 했답니다. 그런 얘기 하죠. 그랬더니 장 씨가 너무나 퉁명스럽게 아니 일기예보에서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요, 뭐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죄책감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다고 하고요. 이 검거 초기에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또 증거도 잇따라 들이대니까요.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진짜 뻔뻔하기가 이럴 데가 없는데, 어떻게 그동안 그러면 피해왔던 겁니까? 이렇게 수사망을. 뭐 간이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처음에 이게 아까 공개 수배를 했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동네에 붙은 수배 전단을 봤대요. 아니 무슨 전단이 나름 저렇게 똑같이 생겼어로 겁을 먹고 몇 달 동안을 숨어 지냈답니다. 그렇게 숨어 지내다가 그 이듬해부터 검거가 될 때까지 택시, 아까 이 검거될 때 보면 택시에서 내리잖아요. 네네네. 자기가 운전하던 택시였던 거예요. 택시 기사로 일을 했는데, 그 택시 운전을 하다 보면 실랑이가 있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맞은 적도 있는데, 그렇죠. 혹시 들통날까 봐 걱정돼서 신고도 못 했답니다. 세상에. 와. 교수님, 뭐 돈 때문인 건가요? 이 장 씨 주장에 의하면 자기는 술을 마시다가 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거부해가지고 말다툼 끝에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용한 그 흉기 같은 경우는 가게 밖에 있는 쇠파이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술을 먹어서 또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에 이 사람이 강도 목적으로 거기에 간 것으로 이제 판단을 했고요. 이 범행 도구도 이 쇠파이프가 아닌 본인이 미리 챙겨서 준비를 해왔던 그 둔기인데 이 범행 당시 이 장 씨 같은 경우는 무직 상태에 채무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이 장 씨 같은 경우는 이 호프집의 어떤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데 2년 전에 해당 호프집에서 호프집을 한 4개월 정도 운영을 갖다가 한 적이 있어서 늦은 시간에는 여성 혼자가 있으면 손님도 적어서 그것을 잘 알고 이렇게 범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야, 진짜 이 박 변호사님, 살인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셨던 분들이 계셨던 거 아닙니까 이게? 자, 그런데 뭐 물론 요즘에는 이 택시 기사들 다 범죄 이력 조회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저런 일이 없겠지만, 네. 자, 일단 그러면 15년 만에 잡힌 이 장모 법원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자, 1심, 2심 뭐 무기징역으로 결론이 됐는데 본인은 뭐 그런 주장을 했어요. 자신이 15년간 피해 당기기 힘들었고 마음에 그 어떤 무거웠다, 강담이 안 돼서 죽고 싶었다고 하지만 검거위 하는 얘기 봤을 때는 다 본인 얘기거든요. 우발적이다 뭐 이런 거 다 성매매 이런 얘기 다 본인 얘기고 사실 안 맞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런 변명도 아마도 뭐 분노 조절 장애, 아빠한테 어릴 때 학대당했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본인 주장으로 보이고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교수님, 결국 잡힙니다. 예, 짧게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잔을 갖다 다 깨서 현장을 갖다 훼손했는데 경찰관들이 거기에 있는 걸 전부 다 가져가 가지고 하나하나 검사를 해서 이 쪽지문을 가지고 보존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둥근 키높이 구두에 있어서의 희미한 족적을 그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존을 했다는 거. 거기에다가 이 AFIS라고 해서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 쪽지문에서도 어떤 사람의 신원을 갖다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5년에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짐으로써 이 세 가지 증거 보존과 제도 그리고 과학 수사가 합쳐져서 이번에 쾌거를 갖다가 이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남성이 낚싯대와 바구니를 들고 강가로 걸어갑니다. 쪼그려 앉더니 채비를 하고요. 다른 두 남성도 차에서 내려서 이걸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워져 있던 차가 천천히 앞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더니 서 있던 남성을 그대로 밀고 강으로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아유, 세상에. 이 물에 빠진 남성은 다행히도 곧바로 물 밖으로 나오는데요. 차는 둥둥 떠내려갑니다. 이를 본 남성이 머뭇거리다가 배에 올라타는데 이 배를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이 남성은 바지를 훌렁 벗어 던지고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까 물에 빠졌던 남성도 위아래 옷을 벗어 강가로 풍덩 헤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 차 무거워서 어떻게 빼요, 저걸? 남성들 그런데 정말 대단하게도 지금 끌고 오고 있습니다. 차를 끌고요. 물 밖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밖에 있던 남성이 건넨 막대기까지 잡고 힘껏 올라오는데요. 속에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 엔진 없는 거 아니에요, 저거? 이 두 남성 결국 저렇게 해서요. 차를 물 밖으로 건져내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아무리 경차여도 그렇지 차는 차인데 헤엄쳐서 차를 끌고 온 겁니다. 이 물에 빠진 차는 비탈길에 세워져 있었는데 하필 이 핸드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이 남성들 모두 다치진 않았고요. 차도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중국은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은 호주로 가보시죠. 네, 한 건물 입구인데요.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안에 들어가려던 사람들도 뒷걸음질을 치면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저 선글라스 낀 경비원이 한 남성을 잡고 당기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이 바닥에 쓰러진 남성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번에 경비원은 발버둥 치는 남성의 몸을 눌러서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주변 사람들은 경비원에게 항의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같이 말려보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네, 경비원이 내동댕이 친 저 남성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3살 소년이었습니다.
겁니다. 아이고. 경비원 말에 따르면 이 소년이 행사장에 들어와서는 자신의 얼굴을 때려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한 거라고 합니다. 이 소년의 가족으로 보이는 저 여성이 소년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말려봤지만 남성은 오히려 여성의 목을 밀쳐서 넘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왜 여성한테까지 저래요? 자폐 아동들은 사실 낯선 곳에서 공격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오히려 보호받아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일단 목격자들의 진술을 받아서 사건 정황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경비원은 조사가 진행될 때까지 휴가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역시 또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이곳은 병원인데요. 한 남성이 이어폰 잃어버렸다면서 찾아온 곳입니다. 이어폰 잃어버렸다는데 왜 병원을 찾았을까요? 남성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凌晨4点赶医院来了，我先放首音乐，大家就明白怎么回事了。 무슨 소리가 있는데 남성의 뱃속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남성 뱃속에 이어폰이 떡하니 있는 겁니다. 아야. 네, 이어폰을 꽂고 잠이 들었는데 한쪽이 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해서 도대체 어디 갔지 하면서 노래를 들어보니까 나는 소리를 찾아보니까 배에서 음악이 울려 퍼진 겁니다. 잠결에 이렇게 이거를 삼켰던 모양이에요. 의사도 이 상황이 잠결에 저걸 왜 먹어? 그러니까요. 맛이 없는데요. 황당하기만 하겠죠. 의사는 수술은 필요 없고 자연적으로 나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화장실에서. 네, 그래서 결국 남성 본인의 힘으로 의사의 힘 안 받았습니다. 자력으로 이어폰을 찾았다고 하고요. 남성 과연 그 이어폰을 다시 사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싫습니다. 예,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볼게요. 자, 쇼핑카트 구멍에 손가락이 끼었습니다. 낀 지 한참이 됐는지 손가락도 벌써 지금 보라색으로 변해버린 상황이에요. 빨리 빼야 할 텐데 다행히 경찰과 구급대원이 마트 안으로 들어오면서 여성의 손가락을 지금 살펴봅니다. 자, 주머니에 가위를 꺼내서 카트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손가락 하나 빼기 위해서 경찰, 구급대 무려 3명이 붙어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몇 분을 실험한 끝에 손가락이 쑥 빠져 나옵니다. 거기다 왜 손가락을 집어넣어 왜? 이 여성분도요. 그리고 또 얼핏 보면 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분 성인 ADHD,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불안감을 느끼면 손가락을 가만두질 못하는데요. 본인이 그러고 있는 줄도 잘 모른다고 하네요. 과거에는 버스 앞부분에 손가락을 껴서 기사분이 빼주기도 했고요. 손잡이 봉이 있는데 거기에 또 손을 넣어서 저렇게 한참을 빼지 못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성인 ADHD 하면 저런 사고가 다시는 있으면 안 되니까요.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다시는 카트에 손가락 넣지 말라고 하자 노력은 해보겠다. 하지만 보장은 못한다면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혹시 말이죠. 아까 그 이어폰 그거 다시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이거 너무 진짜 이거 조금만 더 얘기하고 싶어요. 자, 우리 또 이어폰 하면 또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아닙니까? 저 같으면 저 이어폰 제조회사에서 이 사연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들이 의외로 이렇게 방수에 있어서 되게 방수 방진 기능을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산성 성분까지도 섞였는데 위산도 뚫었다. 만약에 이게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다. 우리 이렇게 튼튼하다. 뱃속에서 소리 나는 이어폰 들어봤냐? 예. 저는 홍보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줄이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이 저 무선 이어폰만 한 10개 이상씩 갖고 있는 아주 막 매니아신데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게 광고해도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정말 강한 바람, 거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모두 안전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